자, 오늘도 결석자가 한 명 있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숙제 냈던 거 판회이동은 넘어가고요. 뭐 알아서 이제 틀린 거 채점해보면 되고,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페이지 153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숙제 체크하는 거야. 지금 153페이지. 자,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인 암기야. 지구권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암기를 해야지. 예를 들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그 다음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건 암기야. 만약에 내가 암기를 못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 너 지난주 거 동영상은 봤냐? 다 못 봤냐? 그럼 못 보면 안 돼. 나중에라도 봐. 영상 어차피 링크 사이트는 가지고 있잖아. 한 템포 늦어도 되니까 꼭 봐야 돼. 동영상 안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153페이지도 숙제는 너는 못했고, 니는 너도 왜 못했냐? 너도 저기 자사고 면접 준비했냐? 아니야? 오늘 처음으로 못한 거야? 했고 선생님이 좀 하더만. 아, 이거 내가 하지 말라고 했고 잘했네. 이거 뭐야? 채점을 하면 안 해? 안 했어? 채점을 안 한 거야? 빨리 시험해. 오케이. 자, 그래서 153페이지를 보면 153페이지는 별로 안 힘들어.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종합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여기 내가 샘플로 몇 개만 풀어볼게. 지구 시스템은 어려울 게 없고 좀 중요한 거.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페이지 12번, 그러니까 페이지 155페이지에 12번, 13번, 14번 이렇게 세 문제를 내가 풀어볼게. 12번, 13번, 14번 세 문제 풀겠습니다. 우선 12번부터 봐봐. 저기 한가운데가 태평양이고, 그 태평양을 주변으로 그 판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그 한가운데 있는 얘가 태평양 판이야. 그래서 쟤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 동네 여기 태평양 위도 이렇게 점점점 엄청 찍혀 있잖아. 이 동네를 환태평양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환태평양 저기 조산 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 불의 고리라고. 얘들아, 불의 고리라고 들어봤냐? 불의 고리. 제일 위험한 동네 전 세계에서. 지진 제일 많이 나고 화산 제일 많이 생기고 이런 거 막 뭉쳐있는 동네. 그래서 별명이 불의 고리야. 이 동네 별명이 환태평양. 여기가 그 중에 딱 한복판에, 그 환태평양 한복판에 쪽발이 들어있잖아. 저기 봐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거리상으로 정말 코앞인데, 우리는 정말 지진에 안전한 나라고 일본은 지진에 되게 민감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 재수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일본 애들 되게 불쌍하다. 우리도 당군 할아버지가 옛날에 한 5,000년 전에 세울 때, 우리나라를 세울 때 부동산 투기를 당했지만 일본은 더 당한 거야. 따지고 보면. 그래도 우리 땅덩어리가 일본 땅덩어리보다 낫지. 우리도 재수 더럽게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지난 수업 중간에 잠깐 했었잖아. 자, 볼게요. 화산 활동과 지진의 분포 지역은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옳지 않은 거. 대부분 변동대. 변동대가 뭐냐면은 판의 경계가 변동대야. 판의 경계. 대부분 판의 경계에 해당된다. 좀 삐뚤어졌나? 잠깐만. 판의 경계. 그럼 1번은 맞았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진도 100%는 아닌데 평균적으로 보면 겹치는 영역이 되게 많지. 그러니까 무조건 일치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틀린 표현인데, 화산 잘 생기는 지역에 지진도 잘 발생해 하면은 얼추 맞는 말이야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화산 때와 지진 때는 대체로 띠 모양으로 이게 뭐야? 판의 경계지. 판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야. 만약에 판때기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 그랬으면 화산 지진의 경계도 이렇게 네모나게 나왔겠지만 이렇게 나올 리가 없지. 왜냐하면 계속 이 안에서 랜덤하게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직선으로 반짝반짝하게 나올 리가 없지, 상식적으로.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 말. 4번 지진은 대륙의 중앙부가 아니고 대충 보면은 대륙과 해안의 경계가 제일 심하지. 대륙의 중앙부라면 저기 유라시아 대륙, 예를 들면 중국 한복판, 러시아 한복판 이런 데 얘기하는 건데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점 찍혀 있는 게 없는데 뭐. 왜냐하면 판의 경계가 지진 화산이다. 그러니까 일단 답은 4번이지.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13번 볼게. 13번에서 오른쪽에 A라고 써있는 게 뭐냐면 대륙 판때기고 아니 지각이지 지금. 대륙 판때기가 아니야. A가 대륙 지각. 그럼 B는 뭐야? 해양 지각. 야 재은, 대륙 지각이 암석이라 그랬잖아. 물론 흙도 있지만 사실은 지표면을 보면 흙이지만 땅 파고 들어가면 대부분 돌덩어리라 그랬어. 대륙 지각이 돌의 종류가 뭐예요? 화강암. 그렇지. 화강암. 해양 지각은 야 저 정도만 알면 충분해. 그래서 현무암의 밀도가 커니? 얘들아 왜? 화강암은 용암이 나왔다가 땅에서 식으면 땅속 깊이에서 식는 경우도 있고 설사 나와도 공기를 만나잖아. 근데 물속에서 화산이 생기면 나오자마자 물만 나잖아. 그러니까 금방 확 식어버리는 거지. 그게 현무암이라고. 그래서 지각을 보면 해양 지각이 두께는 얇지만 밀도가 커. 그리고 그게 지각이고 그 밑에 이제 C라고 돼 있는 거는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그거를 우리는 C를 우리가 이제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림에서 D는 뭐냐? 하부 멘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연약권이라고 부르지. 그럼 연약권이랑 위에 있는 상부 멘틀의 차이가 뭐냐? 상부 멘틀은 똑같은 멘틀이라도 딱딱한 멘틀이고 하부 멘틀은 멘틀이긴 한데 약간 말랑말랑한 멘틀이야. 그렇지만 액체라고 하진 않습니다. 고체예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멘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지각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틀렸지. 방금 얘기했잖아. B가 더 크다고 방금 설명했는데 뭐. 기억 틀렸고 C는 연약권이 아니고 C는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암석권과 판때기는 같은, 판때기라고 하면 안 되지. 판때기는 내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표현이고 암석권과 판은 같은 말이야. 당연히 C는 암석권이지. D가 연약권이라고. 그럼 니은 틀렸고 D에서는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판은 D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야. 왜? 비유를 하자면 D 위에 C가 떠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야 우리가 저기 호수 같은데 비유를 하자면 스티로폼 판때기 이런 거 하나 띄워놔. 그럼 바람 하나도 안 불면 호수가 안 움직이잖아. 그럼 이 판때기도 안 움직여. 근데 바람 불면 호수가 바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호수는 해류가 없어요. 바람 하나도 안 불면 호수는 그냥 잔잔해. 왜? 막힌 공간이니까. 강물하고는 다르잖아. 근데 바람이 불면 호수도 이렇게 흘러간다고. 바람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스티로폼 떠있는 애도 따라 움직이잖아. 그럼 스티로폼이 지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호수에 스티로폼 같은 애 띄워놨다면은 호수가 움직이면 스티로폼도 그냥 같이 움직일 뿐이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14번. 그래 답은 이제 3번이야. 13번은. 14번. 그림은 두 지역. 가와 나. 자, 가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가는 보자마자 수렴형 경계. 근데 나도 수렴형 경계다. 둘 다 마침 수렴형 경계네. 그리고 누가 봐도 일단 화살표만 봐도 수렴형 경계인 줄 알지. 대신에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 가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난 거고 나는 대륙판끼리 만난 거야. 그 대륙판끼리 만나면 차이가 뭐냐? 일단 봐봐. 여기 해양판이야.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기 해양판이고 이게 대륙판이면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파고 들어가.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얘네 두툼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밀리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약간 느낌이 좀 달라. 그래서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의 공통점. 일단은 지각변동 둘 다 수렴형 경계고 지진이 많이 생기겠지. 일단 판의 경계는 무조건 지진이 생겨. 지진은 양쪽 다 생겨.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 나는 화산도 발생해. 근데 가는 화산은 거의 없을 것이야. 왜?
마그마가 뚫고 나오질 못해. 마그마가 삐직삐직 나오다가 저 밑에서 끝난다고. 그게 가장 눈한 차이겠지.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의 대표적인 게 내가 뭐라 그랬어? 히말라야 산맥이라 그랬잖아. 얘들아, 히말라야 산맥 한복판에서 화산 생길 리가 없잖니. 왜? 워낙에 두툼하니까. 이걸 다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그마가. 마그마가 뚫고 나오는 동네는 상대적으로 판때기가 얇은 데를 뚫고 나오지, 이따시만큼 두툼한 데 뚫고 나올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같은 건 옛날에 화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천지 이렇게 가지고 뚫려 있었던 거지, 막혔는데 어느 날 뚫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뚫려 있던 거고, 히말라야 산맥은 화산으로 만들어진 산이 아니잖아. 백두산, 한라산은 화산으로 만들어진 산이고, 그러니까 원래 뚫려 있던 애들이고, 백두산 천지 정도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천지 원래 뚫려 있잖아. 근데 히말라야 산맥은 지금 가보면 분화구가 없잖아. 그러면 천지 같은 호수가 없지, 히말라야 산맥은. 근데 걔가 어느 날 뚫려가지고 화산 생기진 않는다는 뜻이야. 백두산은 원래 화산이었으니까 지금도 뚫려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백두산만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속에 이렇게 관통돼 있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백두산은 화산이 생길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약간 산은 화산이 안 생겨, 이 개념이 아니라고.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14분까지 했어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또 설사 다 맞진 않아도 한두 개씩 틀려도 요 정도면 답지를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자유낙하로 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해요. 여긴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는 지난주에 내가 자유낙하까지는 설명했고, 사실 자유낙하까지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이미 나와 있어. 그러니까 새롭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거는 가속도의 개념이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가속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게 한자어잖아. 얘를 직역하면 속도가 가해진다, 그런 뜻인데, 요 가자가 한자로 더할 가자란 말이야. 니네 한자 좀 약하지. 여러분들 세대는 한자 공부를 많이 안 해요. 별로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고. 근데 한자도 알아두면 유리해. 그래서 한자를 너무 우습게 생각은 하지 마, 얘들아. 한자도 학교에서 니네 한문이라는 과목이 있잖아. 그것도 잘하면 유리해. 언젠간 써먹어. 당장은 써먹을 일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가속도가, 그래서 직역을 하면 속도가 가해진다 그래서 빨라짐을 뜻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속도를 속도의 변화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니까 이게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인 거야. 빨라지는 것만 가속도.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는 것도 가속도야. 빨라지는 건 당연히 가속도지만 브레이크 밟는 것도 가속도야.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나 더, 1초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가속도는 영어 문자 A로 씁니다. 이것도 알아도, 그냥 엑셀러레이션에서 나온 A를 이제 문자를 차용을 딴 거야. 알아도 가속도가 문자 A야. 그럼 예를 들면 가속도가 3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여기 플러스 붙어 있잖아. 플러스가 안 붙어 있지. 사실 안 써 있으면 그냥 플러스잖아. 그럼 가속도가 3m per 세크 제곱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속도가 30 빨라져. 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뭐냐? 속도가 30 느려져. 얼마 동안? 1초 기준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봐봐. 어떤 애가, 자, 들어봐. 어떤 애가 처음에 정지에 있었어. 자, 물리에서 이거 이제 물리 파트지, 지금이. 이런 속도 이런 거 나올 때는 얘가 처음 속도가 0이야, 이런 표현은 잘 안 주고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정지에 있었어, 이런 뜻이야. 근데 처음에 정지에 있었어가 V0가 0이야. 지난주에 이것도 다 했잖아. 제로 붙으면 처음이다. 했냐 안 했냐? 다 했지. 제로 붙으면 처음에 의미를 가진다. 그 다음에 내가 야 델타 하면 이거 변화량이다, 이런 거 다 했잖아, 지난주에. 까먹으면 안 된다고.
이걸 안 까먹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야. 안 배운 걸 가르쳐주는 건 내 몫이지만 가르쳐준 걸 안 까먹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인 거야. 그래서 그거 잘 안 까먹고 잘 기억하고 복습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별거 아니야.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본인의 노력의 차이지. 정지에 있어. 자, 그럼 재은아, 어떤 물체가 있는데 처음에 정지에 있었어. 현재 얘가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어. 얘는 그러면 5초 후에 속도가 얼마가 되겠냐? 15m/s가 되겠지. 왜? 이게 뭔 소리야? 초당 이만큼씩 빨라진다 그랬잖아. 그럼 5초 지나면 얼마가 빨라져? 15가 빨라져 있겠지. 그런 게 막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 야, 그치? 암산으로도 된다, 야, 이 정도면. 그치? 이게 나는 왜 15인지, 왜 속도가 15m/s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다음 주부터 여기 오면 안 돼. 그 사람은 수학 선생님하고 가서 상의를 해봐. 요 장면을 가지고 이 속도가 1초에 30 빨라진대요. 근데 5초 지났더니 나는 왜 15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수학 선생님하고 가서 상의를 해. 이거 뒤지게 먹겠지 이제. 응. 왜냐면 이건 내가 가르칠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앉아있어. 어차피 다른 거 다 이해 안 돼. 이것도 이해 못하면 그 뒤는 당연히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 그 사람은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돼. 난 구구단부터 다시 해야지. 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가속도 너무 쫄지 말고, 물론 실제 응용할 때는 조금 더 헷갈리고 조금 더 빡세게 나오겠지. 근데 기초 개념은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지난주에 중력 가속도가 9.8이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 값이다. 어떤 물체를 내가 떨어뜨렸어. 그럼 처음에 정지된 상태에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물체를 살짝 놓아서 얘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불러? 이런 운동의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자유낙하라고 그런다 그랬잖아. 자유낙하. 그래서 집어 던지면 자유낙하가 아니에요. 가만히 놔. 그러면 중력이 없으면 역시 자유낙하가 없지. 얘를 그냥 놔도 중력 때문에 알아서 떨어지지. 이게 자유낙하란 말이야. 그래서 자유낙하의 조건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첫 번째, 가만히 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떨어지는 과정에서 중력에 의한 영향만 받아야 돼. 다른 애가 껴들면 역시 자유낙하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어떤 물체를 저기 롯데타워에서 내가 살짝 놨어. 그럼 얘가 뿅 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툭 때려. 그러면 속도에 영향을 받잖아. 중력 말고 또 다른 효과가 생기잖아. 그럼 자유낙하가 아닌 거야. 온리 중력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걸 우린 자유낙하라고 정의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고 이런 애를 자유낙하라고 부르자라고 정의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라고 이제 와서 물어볼 이유가 아니지. 아, 저런 애를 자유낙하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그게 자유낙하의 정의야. 그래서 9.8이라는 가속도가 어떤 의미냐. 어떤 물체를 그냥 집어 던진 것도 아니야. 살짝 놨는데 얘가 1초 지날 때마다 9.8씩 빨라져. 그래서 5초만 지나도 속도가 49m/s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중력 가속도 9.8이 생각보다 꽤 큰 값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그 정도 중력 가속도의 어떤 무시무시함을 느끼긴 어렵다. 왜냐? 리얼로는 공기저항이 존재하다 보니 공기저항은 언제나 운동을 방해하니까 실제로 롯데타워에서 또는 63빌딩에서 어떤 애 떨어뜨려도 우리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빨라지진 않는다. 왜냐면 공기저항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꽤 커. 어쨌든 그렇지만 공기저항이 없다면 생각보다 9.8이라는 값이 꽤 큰 값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정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포물선 운동 2차 방정식 해가지고 얘들아 2차 방정식 그거 뒤집어 놓은 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저기 사사분면 모양 나타낸 게 포물선이다까지는 했잖아. 그치? 맞지? 거기까지 했잖아. 그래서 오른쪽 161페이지에 보면 빨간 공하고 왼쪽에 파란 공하고 차이점이 뭐냐? 옆으로 던졌어도 세로 방향으로는 똑같은 개념이다. 그러면 저 그림에서 빨간 애는 그냥 옆으로만 던진 거야. 차이가 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은 똑같지만 옆으로 던지는 그냥 옆으로 멀리 간다. 그럼 옆으로 빨리 던지면 땅바닥에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그냥 옆으로 많이 간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고, 저런 유형의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불러.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미 수학에서 배워서 알고 있잖아. 맞지? 2차 방정식 포물선 방정식이라고 해야 하네. 하잖아. 그 말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꼴을 따라간다 이거야. 그래서 161페이지까지 지난주에 배운 요점 정리가 그런 얘기고 거기까지 했어. 자, 그러고서 164페이지 봐봐요. 자, 164페이지 제일 위에 그림은 뭐냐? 방금 얘기한 거의 연장선이야. 저 그림 봐봐. ABC가 있어. 16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ABC가 있어. 차이점이 뭐냐? A는 저 책상을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쬐끔 갔고 B, C 순으로 C가 제일 멀리 도망갔잖아. 근데 공통점은 뭐냐? 셋 다 옆으로만 쐈어. 근데 C가 제일 멀리 갔잖아? 그 이유는 뭐냐? C를 옆으로 빠른 속도로 쐈으니까. 그러나 셋의 공통점이 뭐냐? 세로 방향으로는 둘 다 처음 속도가 0이다. 그래서 쟤네들은 실제로는 저렇게 나 봐봐.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서 얘는 셋이라고 치면 셋이 뿅 가서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진다. 왜? 지난주에 내가 어떤 물체가 얼마나 빨리 떨어져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은 처음 속도 그 다음에 높이에 의해 결정돼. 왜냐? 중력과 속도는 어차피 다 똑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공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 놓는 애보다는 집어던지는 애가 더 빨리 떨어지겠지.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 세로 방향 기준으로는 셋 다 가만히 놓은 거랑 똑같아.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처럼 어떤 애는 옆으로 던지고 어떤 애는 여기서 자유낙하 시키면 운동 상태로 이렇게 됐지만 동시에 떨어진단 말이야. 단 높이가 똑같은 데서 실험을 한다는 전제하에. 저게 딱 그거란 말이야. 그러면 A, B, C의 차이는 뭐냐? 그냥 옆으로 누가 많이 갔니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이 걸려. 왜? 같은 높이에서 실험했으니까. 이게 그런 얘기야. 그리고 그 밑에 뉴턴의 사고 실험은 내용이 좀 어렵거든? 그럼 얘들아 164페이지 한 번만 읽어봐. 그러면 뉴턴의 사고 실험도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 그 밑에 한 번만 쭉 읽어봐. 얘들아 우리 시험은 다음 주에 한번 볼 거야. 다음 주에 미리 얘기하지만 시험 범위는 요 자유낙하부터 해서 오늘 뒤에 운동량 충격량 배우거든. 딱 오늘 배우는 데까지가 앞에 판의 이동은 시험엔 안 낼 거야. 그럼 자유낙하부터가 시험 범위야 다음 주에. 자, 읽어봤지? 뉴턴의 사고 실험은 뭐냐면 뉴턴이 니네 잘 알다시피 뉴턴이 사과 보면서 만유인력을 처음에 발견하게 되고 그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정도는 여러분들 일화로서 알고 있잖아. 근데 뉴턴이 이런 고민을 한 거야. 야, 사과가 떨어지는 거랑 그러면 이제 다른 지구주위를 공전하잖아.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는 거랑 달이 운동하는 거랑 과연 다른 운동일까? 를 궁금해했던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얘한테는 중력이 이렇게 적용되고 쟤한테는 중력이 저렇게 적용돼. 근데 이걸 왜 고민을 했냐면 사과랑 돌멩이를 떨어뜨려 봤더니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지거든. 응? 그래서 실제로 공기저항이 있으면 약간의 오차는 생기지만 이론적으로 공기저항이 없으면 같이 떨어져.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중3 때 학교 선생님 아마 동영상 보여줬을 거야. 뭐 진공해서 깃털하고 쇠구슬 떨어뜨리는 장면 학교에서 봤어 안 봤어? 한 번은 보지 않아? 봤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 교실에서 내가 깃털하고 쇠구슬 실험하면 쇠구슬은 푹 떨어지고 깃털은 이렇게 하늘하늘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 근데 이건 공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공기저항이 없는 진공관에서 깃털하고 쇠구슬 실험하면 둘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동시에 떨어져.
뉴턴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렇다면 아니 깃털하고 쇠구슬하고 사과가 동시에 떨어진다면 달도 똑같이 떨어져야지. 달은 뭐 별거 있나? 그냥 큰 물체일 뿐이지. 근데 왜 달은 지구랑 헤딩을 안 할까? 사과를 놓으면 헤딩하잖아, 땅바닥에. 근데 왜 달은 땅바닥에 헤딩을 안 할까? 아, 이유는 달이 옆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겠다. 무슨 말이냐?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얘를 자유낙하를 시키면 운동 궤적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를 옆으로 좀 던졌더니 이렇게 떨어져. 그럼 옆으로 좀 더 빨리 던졌더니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옆으로 겁나 빨리 던졌더니 이렇게 가겠지. 근데 이거를 겁나가 아니고 겁나 졸라 많이 만약에 이렇게 던졌다면은 진짜 이만큼 갈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 지구가 수평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 정도 한시적인 거리는 수평면, 이게 뭐 몇 킬로 가봤자 의미가 없는데 지구 반지름이 6,400km니까. 근데 이게 1,000km, 2,000km 정도 가면 이제 얘기가 슬슬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겁나게 많이 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지구도 이렇게 휜단 말이야. 그치? 지구가 수평면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는 얘가 분명히 이렇게 떨어지는 건 맞잖아. 확실하잖아. 근데 얘를 되게 빨리 던지면 지구가 휘어지는 수준하고 한마디로 얘를 둘이 나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속도가 존재하겠지. 그치? 그러면 자, 얘가 여기쯤 왔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만큼 떨어졌잖아. 그치? 근데 그쯤 갔더니 지구도 이만큼 휘었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최초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여기쯤 왔더니 지구랑 얘는 높이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높이 h가 유지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지구를 한 바퀴 뺑 돌면 다시 돌아오는 이론적인 스피드가 존재하고, 이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물리적 전문용어로 제1 우주속도라는 표현을 쓰긴 해요. 나중에 이런 표현 나오면 이게 그거야. 이게 무슨 속도냐? 인공위성이 지구를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때의 최소 속도야.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실제로는 겁나 빨리 돌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인공위성이 이 속도만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인공위성이 언젠가 지구 땅에 떨어진다고. 뉴턴의 사고 실험이 그거야. 그래서 야, 달이 도나 인공위성이 도나 결국엔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는 건 똑같은데 이 녀석들이 옆으로 겁나 빨리 던지면 지구랑 가까워지는 만큼 지구 공면도 휘니까 지구 공면이 휘는 정도만큼 휘어지는 정도로만 던진다면 이론적으로 지구랑 거리를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구를 뺑글뺑글 돌 수도 있겠네. 그럼 달이 도는 원리가 그렇겠네. 그럼 실제로 달의 공전 스피드 자체, 무빙하는 스피드 자체는 생각보다 꽤 빠르구나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우리 지구도 똑같아, 얘들아. 지구는 또 태양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태양주위를 공전하면 니네도 알다시피 지구가, 우리 입장에서는 지구가 멈춰있는 듯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지구의 운동 스피드 자체도 상당히 빠르단 말이야. 지구가 운동하는 스피드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30km/s 정도를 알 거야. 30km. 한마디로 1초에 한 3만 미터를 간다고. 1초에 3만 미터. 똑딱 했더니 30km 가는 거야. 실제로 우주에서 보면 지구도 그 정도 스피드란 말이야. 근데 우주라는 스케일에서만 보면 그게 막 뒤지게 빠르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한테는 너무 빠르지만, 왜냐면 얘네들의 행성 스케일이라는 게 있잖아.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그런다.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지구를 빙글빙글 돌려면 어느 특정 스피드가 존재하고, 그런 스피드를 제1 우주속도라는 말을 물리적 전문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는 중요하다는 아니고 그냥 이런 단어도 있다, 참고해서 알아둬라, 뭐 대충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4페이지까지 해봤고, 지금부터 우리는 165페이지를 풀고 1교시를 끝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동영상은 여기서 끊을 거야. 왜? 너도 165페이지 풀고 채점하고 넥스트 페이지를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165페이지 풀고 채점하고 1교시는 끝! 그러고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